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 자치가 뭐냐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냥 보통 사전에서 설명하는 대로 얘기하면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주민은 특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꼭 생각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주민과 시민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저 그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주민은 뭐고 시민은 뭐냐? 여러분은 시민이세요, 주민이세요? 둘 다? 논산시죠? 논산시에 사니까 시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은, 논산시에 살기 때문에 내가 시민이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2등 시민이에요. 예, 시민의 급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논산시에 살아서 시민이면은 서울시에 사는 인간들은 특별한 시에 사는 특별한 인간, 시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시민이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어원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체제하고 같이 생긴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은 그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남에도 논산 말고 군도 있잖아요. 군에 사는 사람도 시민일 수 있는 거죠. 군에 사니까 시민이 아닌 게 아니라 그 사회를 참여해서 그 사회를 운영하는데 참여해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주민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사전 그 말 그대로요. 특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을 주민이라고 하고요. 자치라는 말은 한자를 제가 일부러 쓴 게 그 잘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썼는데,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는 자기가 살아가는 지역을 주민들이 스스로 다스리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좀 과격할 것 같기도 해요. 뭐 주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다스릴 거니까 시장님도 필요 없고 시의원들도 필요 없고 공무원도 필요 없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런 뜻은 아닌 건 아시죠? 그런 뜻은 아니고, 이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지역 차원에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그냥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주권 재민이죠. 모든 권력과 권한은 다 우리 시민들, 국민들에게 있다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잖아요. 논산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요, 원래 그분께 아니에요. 여러분 건데 지난 선거를 통해서 빌려준 거예요. 4년 동안 잘 써보라고. 그러니까 모든 권한의 주인은 시민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걸 지역사회 차원으로 그냥 한 거예요. 지역사회에서는 그럼 지역사회의 주인은 누구냐? 지역사회를 다스리는 진짜 주인은 누구냐? 이건 주민들이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논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민자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주목을 받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사람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 발전 이 개념과 논리가 적용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전 세계적인 대세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세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민주주의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인식에서부터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제기가 되는데요.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가치는 시민들이 모든 권력과 권한의 주인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그게 그렇게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사람들이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이 얘기를 항상 드는데요. 논산에도 세입자들이 많이 계세요. 아마 읍면지역은 세입자들이 좀 계시겠죠. 어떤 집에 사는 사람은 세입자가 있고 가옥주가 있잖아요. 세입자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세입자는 돈을 주고 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집에 대한 소유권자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세입자가 어떤 집에서 사는데 비가 올 때 천정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요. 집수리해야 되죠. 집수리를 해야 되는데 세입자가 그 집을 집주인한테 허락받지 않고 마음대로 수리할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없어요. 물론 돈 문제도 있지만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은 세입자께 아니기 때문에 집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항상
가옥주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모든 권한의 주인은 우리고 논산시장님, 국회의원, 대통령은 다 우리가 빌려준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인데 뭔가 우리들이 관심이 있는 우리들의 생활과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하려면은 주인한테 물어보고 결정해야 되는 게 당연한 상식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안 물어보잖아요. 제가 논산시장님을 비판하려고 지금 대통령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오래 진행된 나라들에서 다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이게 제대로 작동되는 거라고 볼 수 없잖아. 이런 문제 제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죠.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산업화 시절이 있었죠? 60년대, 70년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소위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50년대, 60년대가 산업화 시절이었는데요. 그때는 여러분들 혹시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도 시민의식이라고 배운 거 하면 까마귀 오래전이겠지만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산업화 시절에 저도 산업화 시절 때 학교 다녔거든요. 여기 초등학교 세대 있으세요? 있으세요? 예. 저는 이렇게 세대 구분할 때 가장 크게 세대 구분하는 게 국민학교 세대와 초등학교 세대로 구분하는데 초등학교 세대의 학교 교과서에는 뭐가 실리는지 몰라요, 지금. 그렇지만 제가 다녔던 국민학교 세대의 교과서에 뭐가 실렸는지 저도 알죠. 그때 다녔으니까. 저도 60년대, 70년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했는데요. 그때 시민의식을 배울 때 시민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냐면요. 시민의식은 시민의 의무만 가르쳐요. 기억나시죠? 시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하나도 가르치지 않아요. 시민이라 하면 시민의식이라 하면 길거리에 침 뱉지 않는다. 길거리에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떼치기 하지 않고 줄 서서 기다린다. 버스를 탈 때 어르신이 타면 자리 양보해야 된다. 이런 것만 가르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이라고 하는 말은 권한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의무만 배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권한이 있으니까 권한에 따른 의무가 있는 건데 그때는 의무만 배웠어요.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아무 권한도 없이 의무만 있는 사람은 시민이 아니라 노예죠. 노예가 그렇잖아요. 권리가 없이 의무만 있잖아요. 시민은 권리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의무가 있는 건데 의무만 배웠어요. 근데 그 시절은 그런 시절이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 선진국 같은 나라도 그랬던 거죠. 산업화 시절의 논리가 그랬어요. 정치 지도자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면은 시민들은 그 뒤를 열심히 따라가야 되는 것이 사회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도 별 문제가 없었던 게 경제가 막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굶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좀 사는데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산업화 시대가 끝났어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70년대가 되면 이미 산업화 시대가 끝나고 소위 말하는 후기 산업 사회라는 데로 이렇게 접어들어요. 우리나라는 80년대 중후반 되면 이제 산업화 시대가 끝나버려요. 이 산업화 시대가 끝난 나라들의 경제적 상황을 두 단어로 표현하는 말이 뭐냐 하면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은 지역은 이게 실감나지 않겠지만 도시는 굉장히 심각해요. 저성장, 고실업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이런 나라도 오랫동안 이런 상태가 유지되어 왔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꽤 오랫동안 이런 상태를 유지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저성장이고 실업률이 높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의 삶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이 다시 생활이 팍팍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의문을 제기했냐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정치 체제라고 하면은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팍팍해지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계속 새롭게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민주주의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해답도 제시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제기했냐면은 이건 민주주의가 제일 좋은 정치 체제가 아니거나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민주주의의 위기다. 그리고 그걸 한마디로 쉽게 슬로건을 어떻게 외쳤냐면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봉착하면서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한계를 봉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한계에 이론적인 한계에 봉착했다고 사람들이 난리를 치겠어요. 하지만 자기 생활이 점점 팍팍해지는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외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들이나 학자들이나 여러분들 같이 하여튼 지역사회에서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민사회의 시민들이 모여서 계속 오랫동안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이러다가 한 가지 대안을 합의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합의한 대안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전에는 우리 사회가 발전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가 똑똑한 정치 지도자가 결정하고 시민들이 거기에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우리 사회를 질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충분히 입증이 됐다. 새로운 방식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기존과 달리 정치 지도자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공유해서 시민들도 그 사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운영하는 공동의 통치자, 공동의 운영자로 참여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들의 삶의 생활의 질이 나아지는 그런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합의를 한 거예요. 그 합의를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이제 어렵죠? 거버넌스라고 하는 말, 영어를 좀 아는 분들은 이게 뭔지 딱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 거버넌스를 보통 협치라고 번역을 해요. 협치라고 번역을 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학자들이 아니라 일본의 학자들이에요. 이 거버넌스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수입할 때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할까 이런 고민을 안 했어요. 그냥 거버넌스라고 하는 말을 유럽에서 듣고 와서 바로 거버넌스라고 쓴 거죠. 그런데 일본의 학자들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영어로 된 걸 웬만하면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번역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거버넌스라고 하는 개념을 일본으로 수입해 들어올 때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시민들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본 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것을 협치라고 번역했어요. 협자는 한자로 안 썼는데 협자는 협력하다 할 때 협자예요. 치는 다스릴 치자죠. 그러니까 시민들과 다 협력해서 그 사회를 다스린다 이런 의미로 협치라고 번역했죠. 즉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 사회가 우리들의 생활의 질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거를 통해 뽑아준 정치 지도자 혼자 일방적으로 이 사회를 운영하는 것으로서는 가능하지 않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같이 그 사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도 일정한 권한이 부여돼야 된다. 이런 개념이 거버넌스, 협치 이런 개념인 거죠. 이거는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과정을 협치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가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통 어떻게 또 표현하냐 하면요.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라고도 얘기해요. 그것과 약간 대비해서 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유일한 대안으로 사람들이 거버넌스 협치라는 개념을 이제 내세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개념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게 아니라 이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민 참여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어요. 여기 주민 참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가 결정한 걸 따르는데 참여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참여하는 시민들이 일정한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유럽 같은 데서 많이 쓰는 주민 참여 제도는 주민 투표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가 되면은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니까 니들끼리만 결정하지 마. 니들은 좀 빠져. 우리가 투표로 직접 결정할 거야. 이게 주민투표거든요. 이런 제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확산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 논산에도 주민참여 예산제 하죠.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하는 게 원래 1989년도에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서 시작된 건데요. 이게 급속도로 전 세계 도시로 확산되고 우리나라에선 법으로 의무화하기까지 이렇게 확산된 데에는 사람들이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권한을 갖고 참여해서 뭐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막 찾고 있었는데 주민투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번거롭잖아요. 이슈를 제기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 주민투표하려면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참여예산은 일상적으로 행정의 모든 행정행위는 예산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 행정이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유엔을 비롯해서 모든 전 세계 다양한 국제기구들로부터 굉장히 혁신적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칭찬을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버넌스야말로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대안이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다 하고 있었는데 참여예산은 사람들이 찾던 그런 거예요. 거버넌스를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급속도로 세계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농반 진반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래에 들어서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물 건너온 놈이 두 놈이 있는데 참 낯선 땅에 물 건너와서 고생을 되게 많이 한다고 낯선 땅에 물 건너와서 낯선 땅에서 고생을 되게 많이 하는 놈 중에 대표적으로 한 놈이 거버넌스 협치라는 놈인데 제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거는 그만큼 거버넌스 협치란 말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왜곡돼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거버넌스 협치를 민간 협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민간 협력은 민과 간이 협력해서 뭘 한다는 거죠? 뭘 할 때 협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 하려면 누군가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결정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면 여전히 정치 지도자나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에만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 권한이 없는 참여를 얘기하는 거죠. 거버넌스는 달라요. 권한을 공유한다고 하는 게 확실히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권한을 주지 않고 참여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참여라 보기 힘들어요. 그건 동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주민참여 기본조례 이런 걸 만든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한 50군데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좀 잘 만든 데에 보면은 용어 정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참여란, 뭘 집행하는 과정의 참여가 아니라 참여란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집행 단계까지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뭘 결정하는 단계부터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거버넌스 협치가 왜곡돼서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행정에서 뭘 결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다. 수렴을 해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거버넌스 협치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건 권한을 준 게 아니라 권한은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권한을 행사하는데 니들 얘기 좀 들어볼게 라고 하는 거잖아요. 거버넌스 협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버넌스는 그게 아니라 그 권한 자체를 주민들과 일정하게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나라는 좀 의견 수렴, 민간 협력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저는 명확하게 그거 아니다. 거버넌스 협치는 권한을 공유한다. 물론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노산시장님이 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주민들도 뭘 참여하려고 하면 일정하게는 뭔가 결정을 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다 결정된 판에 그냥 들어가서 주어진 일만 하는 것, 이거는 우리 사회가 새롭게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사람들이 합의한 거버넌스와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민들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맞는데, 근데 시민들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뭔가 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권한이 많은 사람은 책임도 많이 져야 되잖아요.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시민들이 권한을 행사하려면 거기에 따른 의무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의무의 내용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면은 시간도, 여러분도 지금 바쁜데 여기 와 계시잖아요. 시간도 드려야죠. 노력도 드려야죠. 때로는 돈을 드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줄 수 없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회는요,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는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선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논산시장님을 뽑는 선거를 하는데 투표율이 10%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10분의 1만 참여해가지고 결정한 거잖아요. 그럼 그 선거가 대표성이 없나요? 아니에요. 투표율이 10%가 된다 하더라도 개표를 하고 거기서 다득표자를 시장으로 선출해요. 왜 그러냐면은 참여한 사람들이 결정한 게 대표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시민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오시고 있으니까 지역사회 참여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여러분 이웃들을 보면 별로 참여에 관심이 없으시죠? 뭐 참여하려고 하지 않으시죠? 예, 시민들은 더 이상 참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민들이 참여한다고 할 때, 예를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있는데요. 보령은 저기 그 휴전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전쟁이 나면은 그래도 보령에 있는 사람들도 보령에도 군사 훈련하는데 훈련소가 있죠? 저쪽에 미사일 쏘면은 그런데 군시설부터 폭격하겠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은 남북 관계가 그래도 좀 나아졌지만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남북 관계가 굉장히 심각했던 적이 있었죠? 전쟁이 나면요, 여러분들 친척이나 자녀들 중에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도 많이 계시겠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죽는다고 보면 맞아요. 게다가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다는데. 보령에도 있는 분들도 아마 죽을 거예요. 많이 죽을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여러분들 그 작년 말에, 작년 초에 남북 문제가 이렇게 경색돼서 전쟁이 날지 안 날지 모른다, 이 심각한 문제 때문에 머리띠 메고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데모할 마음이 있으셨어요? 남북 문제 풀어라, 우리 불안해서 못 살겠다. 데모할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런 생각 안 하셨죠? 자, 그건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걸 차치하고, 두 번째, 다른 예. 여러분이 사시는 집 뒤에 공터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논산시에서 걷다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요. 공영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요. 자기만 될 수 있는 주차장이 아니라 누구나 될 수 있는 주차장을, 공영 주차장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싫죠? 싫잖아요. 만약에 논산시에서 그런 계획을 내 집 뒤에 있는 공터에다가 그런 공영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 여러분 머리띠 메고 논산시청 앞으로 달려갈 용의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마 있어요. 다 달려가실 거예요. 자, 보세요. 머리로만 생각해 보면은 전쟁이 나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와 내 집 뒤에 주차장을 만드는 문제 둘 중에 더 중요한 건요, 전쟁이 나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문제로 참여하지 않아요. 내 집 뒤에 있는 주차장을 만드는 그 문제를 가지고 머리띠 보고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시민들의 참여는 당위, 명분 이런 걸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 피부에 와닿는 문제로 참여를 할까 말까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시민의 참여가 전제 조건이 된다면 시민들은 어디서 참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논산시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역에 정치가 생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논산시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결정 권한과 물론 논산시가 가지고 있는 결정 권한이 너무 작아요. 우리나라 자치권이 너무 약해요. 그것도 문제지만 그건 아마 앞에서 쭉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치분권대학이니까. 그런데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결정 권한은요, 주로 남북 문제, 노동 문제, 굉장히 큰 문제들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논산시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집 뒤에 있는 공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 건지, 공원을 만들 건지, 아파트를 지을 건지, 문화센터를 지을 건지, 그런 것들을 결정할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아이들 급식비로 10원씩을 지원할지 100원씩을 지원할지 이런 거 결정할 권한도 이 지역 논산시에 있어요. 그러니 주민들은 어디서 참여할 수 있겠어요? 이 논산시 지역사회에서 나의 문제,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가지고 직접 참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는 시민들은 지역사회에서부터 참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버넌스 협치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버넌스와 협치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역사회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논산시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참여하면서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가 세계적인 대세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거버넌스가 실현되는 장으로서 지역사회를 주목하게 되는 거고,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거버넌스가 특별히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영어로는 로컬 거버넌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지역사회에서의 거버넌스 협치는 바로 주민자치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버넌스는 권한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지역사회를 직접 권한을 갖고 참여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주민자치라는 말을 안 써요. 영어권에서는. 주민자치라는 말은 주로 일본에서 쓰는 말인데요. 외국에서는 주민자치라고 쓰지 않고요. 그것을 로컬 거버넌스라고 써요. 그러니 주민자치와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개념과 주민자치를 위한 실천 활동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합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외국에서만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논산시가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려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고 시민들이 우리가 논산시장을 논산시의 의원들 선거로 뽑아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잘 할 거야. 여태까지 그랬죠?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졌나요? 아닐 거예요. 그거는 지금 논산시장님이 못 나와서, 지난 논산시장님이 못 나와서, 지난 논산시의회 의원들이 못 나와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의 그런 사회 운영 시스템으로는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논산시가 질적으로 발전하기 힘들다고 하는 게 이미 오랫동안 입증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논산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참여해야 된다. 참여하는데 그냥 동원되는 참여가 아니라 일정한 권한을 갖고 참여해야 된다, 이런 거죠. 따라서 권한을 주로 많이 가지고 있는 논산시장님이나 행정은 여러분들에게 권한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분배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 권한을 적절히 잘 활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참여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야지 논산시의 지속 가능한 질적 발전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오해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해는 이거예요. 주로 전문가들이나 행정에서 이런 얘기를 전 직접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얘기예요. 주민자치 좋아. 필요해. 나도 필요하다고 나도 생각해. 그거 주민자치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 니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지. 왜 우리한테 예산도 달라, 행정 지원해달라, 뭐 이런 소리를 해? 알아서 하면 되지.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논산에서 안 들어봤지만 딴 데서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오해예요. 주민자치에 대한 오해예요. 생각해 보세요. 행정 공무원분들이 월급 받고 일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논산시에 사는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죠? 아닌가요? 그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주민등록 업무도 하고 병역 업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거죠. 자, 그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월급을 받고 또 예산을 써가면서 그 사업들을 해요. 근데 주민들도 주민자치 활동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목적을 하는데 왜 우리 주민들은 손가락을 빨면서 맨손으로 그 일을 해야 되냐는 거죠.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에는 일정한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민들끼리 알아서 그냥 자기들 돈 각출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일정한 공식적인 권한이 일정하게는 부여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해는 좀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시민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스스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주민자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하는 나라들에 가서요, 거버넌스 협치, 시민들이 일정한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요, 그것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미 세계적으로 그게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논란이 되는 건 어떤 쟁점 때문에 논란이 되냐 하면요, 그래, 시민들한테 권한을 일정 정도 부여해 주는 건 나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떤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부여해 주는 게 맞느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건건이 쟁점이 굉장히 되고 논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논란이 될 때 그런 시민들에게 어떤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줄 건가 하는 논란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쟁점의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시민들의 자치 역량이 어느 정도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권한을 주려고 하는데 보령시에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쓸 능력이 되느냐, 이게 항상 관건인 거예요.
그걸 자치 역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치 역량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딴마치 많은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권한을 제대로 쓸 수 있을까요? 잘? 못 쓰죠.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자치 역량은 이만큼 커 있는데 여러분들의 권한을 요만큼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여하고 싶겠어요? 참여해봤다 변화되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참여할 필요를 못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시민들의 자치 역량 정도에 맞춰서 적절한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게 항상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시민들의 자치 역량의 정도와요, 권한이 부여되는 협치 정도는 항상 정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자치 역량의 정도에 따라 그 정도에 맞는 권한이 분배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관건은 중요한 건 주민자치든 뭐든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건가 강화할 건가 하는 게 중요한 관건이죠. 시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치 역량이 커야 권한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훌륭한 교수님을 모셔서요, 한 여러분들 이 졸린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 계시는데 100시간, 1000시간씩 강의를 들으면 자치 역량이 커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네,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피아노 잘 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한테 강의를 많이 들으면 잘 치게 되나요? 피아노 계속 쳐야 되죠? 피아노는 치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자치 역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공무원분들, 새롭게 오시는 공무원분들은요, 굉장히 똑똑한 거 아시죠? 굉장히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엘리트들이 오세요. 네. 근데 왜냐면 경쟁률이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그렇게 새롭게 오는 똑똑한 분이 새로 공무원이 왔단 말이에요. 농산시청에 처음에 부임해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똑똑하니까 처음부터 일을 잘한가요? 아니죠. 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처음부터 일을 잘할 수 없죠. 처음에는 이렇게 눈치도 보고 좀 잘못 실수도 많이 해서 선배들도 좀 꾸중도 듣고 뭐 이러면서 그 일을 계속하는 경험을 통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치 역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치 역량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권한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권한을 행사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주민들은 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도 전 많이 들었어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들었어요. 시민들한테 권한을 많이 분배해 주는 거에 대해서 찬성. 그런데 시민들의 역량이 부족하잖아. 어떻게 나눠줘?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 굉장히 그것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답은 항상 똑같아요. 만약에 시민들의 지금 자치 역량이 없기 때문에 권한을 나눠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은 우리는 100년 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죠. 시민들의 자치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키우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권한을 행사해보는 경험들을 계속 축적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 주민자치가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주민들에게 권한을 좀 나눠주고 그것을 행사해보게 하고 결정 권한을 행사해보게 하고 그리고 실행해보고 평가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치 역량을 좀 더 키우고 그 키워진 자치 역량만큼 좀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보게 하고 이런 일련의 선순환 과정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과정, 이게 주민자치가 활성화된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주제가 주민자치와 마을이잖아요. 이제 저는 주민자치와 마을 공동체는 다르지 않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민자치를 해야 된다, 뭐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이게 중요해요? 아까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저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도 행복하고 우리 이웃도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일까? 어떻게 돼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남겠죠?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 얘기를 좀만 들어보아 주시면 고맙겠어요. 우리가 왜 지금 행복하지 않은지, 그래서 그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몇 가지 슬라이드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을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알고
내용이 있지만 그걸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실사예요, 실사.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이에요. 보니까 아메리카 대륙이 빠졌죠. 지구가 둥그니까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다 찍을 수가 없어요. 자, 이 사진은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높은 데 올라와 있고 여러분들은 밑에서 앉아 계시니까 이게 참 대화하기가 힘드네요. 쌍배랑 소통이 힘든데 불이 밝은 데가 있고 어두운 데가 있죠? 어디가 밝아요? 예, 맞아요. 잘 사는 도시, 잘 사는 지역은 밝고 못 사는 지역은 깜깜해요. 이거는 어떤 걸 보여주냐면요. 에너지의, 그러니까 환경의 위기라 그러잖아요. 환경의 위기의 근본 원인은 자원을 과다하게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자원을 과다하게 사용해서 환경의 위기를 만든 곳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일까요? 부자 나라 사람들일까요? 보통 그런 의미로 이 사진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빈부격차를 보여줘요. 전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들의 빈부격차를 한눈에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여기 있잖아요. 남쪽은 밝죠? 북쪽은 깜깜하죠.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진은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사진이 너무 과격해, 과장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오히려 순진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이 순간에요, 전 세계적으로 몇 초에 몇 명씩 어린아이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죠. 1년에 300만 명의 아이들이 기아로 죽고 있다고 제가 여기 논산에 올 때 그 대전역에서 기다리면서 뉴스대에서 이렇게 광고하는데, 유니세프 광고하는 데서 봤어요. 실제로 일어나고 우리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죠. 뭐 환경의 문제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이 개념을 잠깐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생체적 발자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쉬운 개념이에요. 보세요. 지구에서 자원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것을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수로 나눠버리면 1인당 얼마의 땅 넓이가 나오겠죠? 그건 뭐냐면 지구가 이 상태로라도 유지될 수 있는, 유지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땅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소비하고 살아가야 되느냐가 계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건데 이 90년대 초반에 계산한 바에 의하면요. 북미, 미국과 캐나다 사람들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자원을 소비하고 살려면은 지구가 한 개가 조금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지구가 몇 개 필요하다고 계산이 나온지 아세요? 9개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당시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전 세계 인류가 자원을 소비하고 살아가면은 지구가 몇 개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냐면요. 4개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북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같은 그런 자원을 소비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 세상 어딘가에서 정당하게 1만큼의 자원을 소비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9분의 1의 자원밖에 소비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절대 빈곤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같은 소비 생활, 특히 여러분들은 여기 농촌 지역은 좀 다르겠지만 도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특히 자원을 과다하게 소비하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소비하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어딘가에서 정당하게 1만큼의 자원을 소비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4분의 1의 자원밖에 소비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절대 빈곤의 문제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보게 되는 저 가난한 나라의 비참한 참상, 먹을 게 없어 아이들이 굶어 죽는 그런 문제가 그 사람들만이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전 그러면 더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순진하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책임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있는 걸 알지만 우리의 소비 생활을 줄일 마음이 추워도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의 비극적인 참상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제로 들어와서 요즘에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죠? 예, 굉장히 취업이 심각해요. 뭐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 만약에 이 논산시가 만약 100명이 사람이 살아가는 마을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요.
100명이 살아가고 그중에 10명 정도가 새롭게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 10명이 모두가 다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10명이 모여서 얼싸안고 울고불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나누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0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좋은 회사에 안정적인 직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이건 어떤 현상을 낳게 되냐면요.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얼싸안고 어떻게 우리 같이 먹고 살아가야 될까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한 명이 되기 위해서 무한 경쟁에 자기를 다 희생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한 명만 이길 수 있어요. 나머지 9명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한 명이 내가 되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한 명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는 지금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어요. 초고령 사회로도 접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국책 연구소에서 이렇게 예측한 바에 따르면 2020 몇 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령 인구 탑2가 될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정부나 언론에서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것과 관련돼서 얘기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떻게 보통 설명하냐면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인구 절벽 시대 보살핌을 받아야 될 인구는 늘어나는데 생산을 할 젊은 인구가 줄어드니까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일단 궁금한 것부터 한 가지. 만약 진짜 그렇다면 왜 젊은이들은 좋은 직장을 못 찾아서 그렇게 난릴까요? 일할 젊은이들이 부족하다면서? 그건 제 진짜 단순한 그 질문이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뭐냐면요.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고 하는 것,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고 하는 건요. 우리 사회가 빈곤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책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노인 가구의 40% 이상이 빈곤 가구로 분류돼요. 또 최근에는 독거노인 가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 가구의 70% 이상은 빈곤 가구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사회가 소수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구와 다수의 빈곤한 가구로 이렇게 심각하게 나눠지고 있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걸 성장 동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한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점심 식사하셨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식사 안 하신 분, 돈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오늘 점심을 못 드신 분 계세요? 그런 분이 우리 사회도 아직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아니시죠? 혹시 안 드신 분도 돈도 없고 쌀이 없어 그러신 분 아니시죠? 예,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책을 한 권 보고 싶은데 그 책 살 돈이 없어서 그 책을 못 보시는 분 계세요?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아직 많이 계세요, 우리 주변에. 하지만 여기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시겠다고 모처럼 시간과 정성을 내신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죠. 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취미생활, 문화생활, 취미생활 하는데도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만족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싶으시죠? 왜 그래요? 지금 먹고 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는데? 그렇죠. 노후 문제 때문에 그렇죠. 노후가 불안해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국가가, 우리 정부가, 우리 사회가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는 걸로 기대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나이가 들어서도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을 때 더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을 때 더 벌어야겠다는 것은 경쟁에서 이겨서 저 사람이 벌지 않고 내가 벌고 싶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애들이 태어나잖아요.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교육을 시켰을 것 같아요. 공부하라고 강요했죠. 경쟁에서 이기라고 강요한 거잖아요. 좋은 대학에 가면 다 문제가 해결되니까 좋은 대학 갈 때까지는 지금의 행복을 다 포기해. 그때 가면 그때 행복을 찾아. 지금은 다 희생하고 공부 열심히 해.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자라온 세대예요.
요즘에 대학생들이 취업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소위 이런 말씀드려도 죄송한데 서울대 졸업한 애들도 취업을 못해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대학에 간다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에요. 대학에 가서 또 좋은 회사에 안정적인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무한 경쟁이에요. 지금도요. 굉장히 경쟁적으로 이제는 취업하기 위해서 모든 걸 대학생활 이런 거 없어요. 희생하고 공부만 하고 있어요. 취업 준비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 또 일부가 좀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직장에 취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취직하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인가요? 아니요. 잘리지 않으려고, 승진에 밀리지 않으려고 또 모든 걸 희생하고 거기에 또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근무 시간이 줄어가지고 직장인들이 자기계발 활동이 늘어났다는 언론 보도 보신 적 있으세요? 말이 좋아 자기계발이지. 솔직히 퇴근하면 집에 가서 쉬고 싶지. 누가 뭐 영어 학원 가고 뭐 하고 학원 다니고 싶겠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이 들어서 또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들의 일생이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추구하며 사는 게 아니라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왜 살아요? 왜 태어나서 왜 살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낳는 거는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낳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평생 동안 경쟁에 이기기 위한 희생을 강요하고 사회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지금 정상적이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행복할 수 있냐고 하는 그런 문제를 던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이기주의적인 인간들로 다 변해가고 있어요. 농촌 지역에서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는가요? 도시 지역은 더 심각하죠. 사람들은 점점 이기주의화 되고 있어요. 한 사례를 드리면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심각하게 닥친 적이 있어요.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곳에 금융기관이,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리먼 브로더스라는 금융회사가 파산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 같이 거기에 예금을 예치했던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된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월가에 그 공원들을 점거해서 항의하는 데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큐파이 운동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이 사례가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때 사람들이 들고 왔던 슬로건 중에 제일 많은 슬로건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99%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부도나도 절대 망하지 않는 너희 회사 대표, 임원들, 이런 사람들은, 너희들 같은 사람들은 1%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살기 힘들어지는 사람이 99%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1%에 잘 사는 사람과 99%에 못 사는 사람으로 점점 갈라지고 있다고 하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해요. 우리 사회가 각자 도생의 사회로 넘어가고,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됐다고. 각자 도생이라는 건 그런 거죠. 내 옆에 이웃이 힘들고 괴로워해요. 돌아볼 여유가 없어. 나도 힘든데 너까지 돌아볼 여유가 없어. 각자 알아서 살아. 이게 각자 도생이죠. 이런 사회가 지금 왔다고 사람들이 개탄한단 말이죠. 저는 그 상태도 넘어섰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제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경쟁 사회로 진입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춘천도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경상도 분들인데 경상도 사람들이 하는 욕 중에 이런 욕이 있어요. 문둥이 콧구멍에서 마늘 빼먹을 놈. 문둥이 궁둥이에서 콩나물 빼먹을 놈. 이런 욕 못 들어보셨어요? 네, 경상도 제가 어릴 때, 요즘에 경상도 젊은 사람들은 모르던데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들어봤어요. 그런 욕을.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이 힘들어요. 나도 힘들단 말이야. 그런데 이 힘들어하는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뭔가 내가 가져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뺏어와요. 전혀 양심의 꺼리낌을 받지 않아요. 당연한 듯이 뺏어와요. 이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과장된 것 같으세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재작년에 서울시의 강서구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짓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지금 언론에 크게 나고 난리 났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보세요. 자기 경제적 이익이, 집값이 좀 떨어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연히 받아야 될 장애인들의
장애 아동들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사건이에요. 문제는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웠던 거는 뭐냐면은 강서구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떤 지역에 지어도 그 일은 똑같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해요? 장애의 아이들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건 중요한 거잖아요. 기본적인 권리잖아요. 그런데 그 권리고 뭐 나발이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경제적인 이해가 이만큼이라도 훼손되면 니들 권리를 뺏어도 난 전혀 양심에 꺼릴 게 없다는 거예요. 강서구 주민들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해요. 욕을 먹었으니까 좀 주춤한 것 같지만요. 작년에 또 들고 일어났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우리만 욕 먹어야지? 니들도 똑같은 놈들이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벌써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과장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런 몇 가지 슬라이드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어서예요. 주민자치고 거버넌스고 뭐든 다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는 건데, 과연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고 여태까지 살았으니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 철이 든 다음에는 완전히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았지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걸 제 걸 희생하고 살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무책임에다 욕할지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저는 나름 행복하게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해서 제 애를 낳기 전에는요. 저한테 중요한 것은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긴밀하게. 이게 제일 중요한 관심사였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저도 한 아이의 아빠란 말이죠. 아이가 태어나니까 세계관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에 어떻게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까 하는 것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 부모님으로부터 저로 제 자식으로 이어진 이 수직적인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10년 후의 세상, 20년 후의 세상이 어떨지. 지금과 같은 이렇게 변하는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전혀 브레이크 걸리지 않고 가속도로부터 간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아갈 건지를 상상해 본다면 저는 정말 끔찍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혼자 고립돼 살아가는 게 아닌 이상 행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행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바꿔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여태까지 어떤 세상에서 살았냐면요. 경쟁이야말로 가장 사회를 발전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것들을 교육받으면서 학습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 게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생물학, 진화론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살아왔죠.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겨야만 된다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는 배웠지만요. 이 찰스 다윈이라고 사람이 했던 진화론에서 했던 적자생존이라는 얘기는 학교 다닐 때부터 배워서 알고 있지만 우리는 정작 이 세상의 동물세계나 식물세계나 인간사회나 경쟁이 아니라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걸 통해서도 충분히 그 종을 번성시켜 왔다고 하는 역사적 증거들을 발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어요. 저도 우리 사회에서 나름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클로포트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은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클로포트킨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는 한 10년 전에 저보다 가방끈이 좀 긴 제 후배한테 처음 들었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경쟁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쟁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다른 발전의 길이 있어요. 그것은 경쟁이 아니라 상호 부조적인 관계망, 즉 공동체적인 관계망을 어떻게 형성할 건가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를 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그리고 우리가 만약 경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자녀들의 삶 속에서 행복을 우리가 보장하지 못하기가 힘들다고 한다면 이제는 바꿔야 돼요. 우리의 사회가 발전한다고 하는 생각,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고 하는 생각이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동체적인 상호 부조적인 관계망을 새롭게 복원해낼 것인가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상생활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파멸일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파멸, 인류의 국멸, 이거는요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바이거든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하는 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마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게 생각이 제기되는 거예요. 마을은요, 여기 마을 있죠? 논산에도. 마을은 보통 자연부락이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친하잖아요. 공동체적인 관계망이 그래도 아직은 좀 꽤 높죠? 근데 도시에서도 마을을 만든다고 이러고 있어요. 도시에서는 촌락을 만든다고 하는 얘기일까요? 농촌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농촌의 촌락은요, 지리적으로도 이렇게 한정돼 있죠.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좀 다르죠? 분리돼 있죠? 지리적으로도 이렇게 딱 독립돼 있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공동체적인 관계를 맺잖아요. 그걸 마을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을은 보통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조그만 동네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을은 특정한 지역에서 형성되는 공동체적인 관계망을 마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을 요즘에 만들자 도시에서 요즘 농촌까지 내려왔어요. 그거는 공동체적인 관계망을 더 강화하자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기, 아까와 같은 이유 때문에 제기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들이 사는 마을이, 촌락이,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가 공동체인지 아닌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서로 잘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근데 한 몇 주 동안 계속 같이 모여서 그렇게 교육을 받으셨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예. 애매해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는 공동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무슨 근거로 이 모임을 공동체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질문했을 거고 우리는 아직 공동체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으면 저는 무슨 근거로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거예요.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어떤 것들이 공동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는, 가릴 수 있는 기준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준은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존재한다면 뭐가 존재하냐면요. 관계망이 느슨한 공동체가 존재하고 관계망이 더 깊은 공동체가 존재하고 이런 차이는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건요. 지금 있는 걸 공동체다 아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의 지향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지향은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비록 이렇게 느슨하게 관계를 맺고 있지만 우리는 점점 친밀한 관계,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 나가려고 하는 공통된 합의를 하고 있어. 라고 하면 전 그걸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합의가 없다면 아무리 친한 사람들이 모여도 그건 개모임이지 공동체라고 저는 정의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적인 관계망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공동체 조직이, 공동체 모범 사례가 조폭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조직원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게 된다고 교육받죠? 그렇죠? 조직원을 위해서 대신 깜빵도 가야 된다고 교육받잖아요. 얼마나 긴밀한 관계망을 가지고 있고 그 관계망을 보다 더 강고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공동체라고 하지 않죠. 그걸 조폭 조직을 공동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나쁜 짓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코지 하는 걸 전혀 개의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공동체의 지향은요, 또 한 가지가 중요하게 포함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 간의 긴밀한 관계망만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 운동을 오랫동안 활동을 몇백 년 동안 해왔던 사람들이 현대사회에 들어서 가지고 자기들이 해왔던 공동체 활동을 평가하면서 성찰한 결과가 그거예요. 뭐냐면은 공동체가 성립하려면요, 단지 우리들로 한 내적인 관계망만 긴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 관계망을 사회적으로 확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공동체 활동의 목적은 공동체를 얼마나 많이 만드냐가 아니라 사회적인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거라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지향에 대한 합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향은 크게 두 가지 지향이에요. 모여있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더 맺어나가려고 하는가, 합의하는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인 문화, 공동체적인 관계망을 얼마나 더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는가, 그런 합의가 있는가,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이 사회를 공동체가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인 문화나 이런 관계망을 또 확대하려고 하면요, 우리 사회를 그렇게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변화시키려면은 변화시킬 힘이 필요해요. 변화시킬 힘을 가져야 돼요. 힘이 없으면은 그런 변화를 못 만들어내죠. 그런 게 뭐예요? 권한을 갖고 뭔가 결정하고 스스로 만들어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지향은 주민자치의 지향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죠. 서울시에서 재작년에 제2기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요, 이 기본계획의 내용을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하기 시작했냐면, 저도 그거 만든 TF팀에 참여했었는데요. 마을에서 자치로 이렇게 했어요. 이제는 마을 공동체 활동이 그냥 몇 개의 마을 공동체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자치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당연히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표현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공동체와 주민자치는요, 마을과 주민자치는 마을에서 자치로 나간다는 건 정책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저는 일란성 쌍둥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치가 빠진 마을 공동체는요, 아무런 사회적 영향력이 없는 마을 공동체죠. 그거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빠진 자치는요, 도대체 뭘 하려고, 자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앞으로의 지향을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해요. 그래서 마을과 공동체는 서로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민자치 활동을 할 때는 그 지역 사이를 좀 공동체적인 관계망이 더 잘 만들어지고 확대되는 방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마을 공동체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로부터 어떻게 공동체적 관계를 더 확대해 나갈 것인가, 그런 데에 대한 관심도 같이 가져야지 둘 다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주민자치, 마을 공동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모두 다 이런 내용인 거죠. 상호 호혜적 공동체적 관계망으로 우리의 삶과 사회를 다시 재편하고 복원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대안적 민주주의, 질적 민주주의를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민자치, 마을 공동체 이런 활동들이 요즘에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공동체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항상 이 사진으로 제가 마무리를 지어요. 혹시 이거 아세요? 이거 우분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에요. 제가 마을 공동체 업계, 업계라는 농담삼아 표현한 건데, 마을 공동체 업계에서는 이 사진과 우분투란 말을 알아야지,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지 좀 대접받는다고 이렇게 농담삼아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 사진말이 우분투인데 우분투의 뜻이 이런 거예요. 이 사진이 찍히게 된 배경이 어떤 사람이 가난한 아프리카의 부족마을을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뛰어놀 거 아니에요. 거기에 과일 한 바구니를 들고 와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저까지 뛰어서 제일 먼저 들어온 애한테 이 과일 바구니 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옆에 친구들을 싹싹 눈치를 싹싹 보더니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뛰어서 손을 잡고 같이 들어와서 과일을 같이 나눠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아이한테 물어봤죠. 야, 네가 뛰어서 제일 먼저 들어왔으면은 네가 이 과일을 혼자 다 독차지할 수 있었는데 왜 아이 친구들하고 손을 잡고 뛰어서 같이 들어와서 나눠 먹니? 라고 얘기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내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불행한데 어떻게 나 혼자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게 우분투란 말의 뜻이에요. 그 부족 말이에요. 내 이웃이 불행한데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냐, 이런 뜻이죠. 넬슨 만델라 선생님도 제일 좋아했던 말이라고 이렇게 해요. 우리가 주민자치를 한다는 것, 마을 공동체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이 사진 한마디가 다 표현해 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